계좌조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AI 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내 계좌 거래 50만 원 이상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내용들 유튜브 등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 내용도 냈지만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국세청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보니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맞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결국 결론은 세금을 과세하는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죠. 국세청에 정확한 기준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을 생활비로 줄 수도 있고요. 월 100만 원을 생활비 용돈으로 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령에 있는 문구 그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령 집행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인데요. 법령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부양할 이유가 없는데 주는 것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준다면 이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부모가 있는 손자녀의 학비를 대신 내준다면 이것도 역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데 대신 내준 것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매달 일정액을 주는 것은 생활비로 볼 수 있지만 한 번에 수천만 원씩을 주고 생활비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증여로 볼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얼마까지 줘도 안전한 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축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혼하는 시기에 받은 금액으로 혼수용품 등을 사는 데 쓰여졌다면 이는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혼수용품 사는 데 쓰지 않고 부동산 사는 데 쓰거나 주식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의금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피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방명록에 부모님 하객, 나의 하객, 금액 이렇게 구분하는 것. 축의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나에게 주는 것.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죠. 축의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세청이 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국세청은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소문은 FIU,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때문인데요.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거나 의심 거래를 하면 은행 텔러들이 FIU에 보고를 합니다. FIU는 국세청에 그 자료를 통보를 하고요. 의심 거래란 고액 현금 거래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800만 원씩,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의 계좌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세 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거쳐야 되고요. 계좌 조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AI 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내 계좌 거래 50만 원 이상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내용들 유튜브 등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최근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 내용도 냈지만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계좌를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AI로 조사한다는 내용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국세청 등에서 나의 계좌를 조회해 봤다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나에게 내 계좌를 통보해 봤다고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요. 6개월 뒤에 통지하는 이유는 계좌 조회 통지서를 바로 보내주게 되면 해당 국가기관에서 계좌 조회를 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고 다음날 통지를 해준다고 가정해보면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청에서 어제 내 계좌를 조회해봤네?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빨리 계좌에서 돈을 다 인출해버리자. 이럴 수 있겠죠. 이 돈이 범죄 수익 금액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좌 압류를 통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 인출해버리면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겠죠. 세무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국가기관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면 통상 그 사실을 6개월 뒤에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규정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세무사로 개업해 나와서 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릴 때도 납세자분들한테 이런 전화 엄청 많이 받는데요. 조사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금융기관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또 놀랄 수밖에 없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지를 받으신다면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단순 통지를 해주는 것뿐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체납도 없는데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전에 유명 작가님이 이런 통지서를 받고 나에 대한 뒷조사가 있구나 하고 대응을 하셔서 기사가 여러 번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를 조회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국세청에 FIU 자료가 보고된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유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보지 않는다고 계좌이체를 아무 계획 없이 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가 됐을 때 10년치 계좌가 다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나의 의지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막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죽음이란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상속이 임박하신 분은 더 조심해서 계좌이체를 하셔야 하고요.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이것도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넘어서는 수준은 증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살 수는 있겠지만 생활비와 별도로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해주거나 주식을 사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 즉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의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손자의 경우 무조건 2천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가 되시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손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이 지났다면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세법도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이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과도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합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억 원짜리 집을 선물한다면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
옷, 주식, 자동차 등등은 어떨까요? 개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지만 예시를 든 물건 중 국세청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고 어떤 것이 파악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나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가장 많은 과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지방에 증여받은 저가주택이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선 당연히 이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양도 등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세청에서 모르겠지?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 주식, 자동차 등이 내 명의로 되었을 때 국세청에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CI 분석을 통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도 선정하는 것이고요. 가전제품은 어떨까요? 누가 샀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누가 사용하는지까지는 알기 힘들겠죠. 옷도 마찬가지이고요. 귀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증여로 볼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겠지만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과 같이 내 명의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재산들은 받아서 쌓이면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알고 선물도 현명하게 주고받으셔야겠습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없이 2억 넘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요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증여세 세율은 너무 높죠.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 시 2억 원을 증여해 준다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2억 원에서 증여세를 내고 나면 1억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죠. 원하는 부동산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인데요. 돈을 빌려주는데 왜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부모 자녀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국세청에선 과연 부모 자녀 간 차용을 인정해 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돈을 빌리고 받았다는 증빙으로 이자를 주고 받으니까 우리 가족의 경우에도 이자를 주고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를 받는 부모의 입장에선 이것도 소득이 됩니다. 이자 소득. 세법에서 사인 간의 이자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소 지방세까지 27.5%, 부모가 고소득자라면 이자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세율이 30, 4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차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생긴 것이고요. 차용증을 인정받으면서 이자소득세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는 말 그대로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2억 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금전 무상대출의 경우, 즉 무이자로 차용증을 쓴 경우 이자를 안 받거나 저리로 받았을 때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금액 연간 1,000만 원에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 금액을 역산해 보면 원본 금액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 규정을 들어 이자 금액을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된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차용증을 무이자로 쓰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은 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돈은 왔는데 아무것도 갚은 흔적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고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에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과연 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내의 금액일 때는 이자로 지급하든
원금으로 지급하든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든 원금이든 매달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부와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주지 않되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이자 소득세 부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시되 원금이라도 매달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데 원금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1년에 한 번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무이자 차용증을 썼는데 10개월 되는 달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용증은 인정이 안 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은 왔지만 아무것도 갚은 흔적이 없기 때문이죠. 차용증이라는 종이만 있을 뿐 실제 상환 내역이 없고 증여받은 것과 형태가 같습니다. 요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사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빠르게는 잔금 후 2, 3개월 안에 조사가 나옵니다. 이때도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왔는데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내역을 증여 혐의 자료로 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매달 원금을 상환할 것. 매달의 상환 거래 내역은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 넘더라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2억 1,7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이자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에 고액의 자금을 빌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6개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적정 이자 금액은 4억 원 곱하기 4.6% 곱하기 12분의 6 하면 92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금전 무상대출의 경우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례는 어떤가요? 적정 이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때도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고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매달 원금을 상환하다가 6개월 뒤에 일시의 전액을 상환하면 무이자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소득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소득세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소 27.5%, 소득자가 고소득자라면 세율은 더 올라가겠죠. 이때는 이자를 받게 되면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선택하는 방법이 더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억 1,700만 원을 넘어서니까 이 경우 무조건 이자가 있는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3억 원을 받았을 때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인정이 되기 쉽고요. 이때 부모님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 금액은 3억 원 곱하기 4.6% 하면 1,38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을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자로 줘야 되는데 안 줬으므로 그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고요. 1,380만 원에 10%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세부담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직계 존비속 공제 5천만 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3억 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빌리더라도 이자 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므로 약 3년 6개월 동안은 증여세도 안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해서 차용 금액을 2억 1,700만 원 이하로 다운시킨다면 세금은 계속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증여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확인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무슨 일이든 항상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이런 거 많습니다. SNS에 자랑처럼 엄카 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나 이렇게 생활한다. 탈세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당연히 증여가 됩니다. 요즘 증여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취득도 많이 하시죠. 이때 자녀가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요. 이 빚을 어떻게 갚는지 대부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합니다.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죠.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채 사후관리는 왜 하는 건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것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합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이고 근저당 채무가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저당 채무 3억 원은 현재 부모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부동산을 증여해 줄 때 근저당 채무 명의를 자녀로 돌려서 자녀가 갚는다고 하면 이 금액을 증여 금액에서 빼줍니다. 이럴 경우 증여 과세 대상 금액은 2억 원이 되는데요. 이 근저당 채무를 자녀 명의로 돌리지 않고 부모가 계속 갚을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증여 과세 대상 금액이 5억 원이 됩니다. 증여 금액이 5억 원이면 증여세가 9천만 원이고 2억 원이면 증여세가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근저당 채무 명의만 자녀로 돌려놓고 실제 이자, 원금을 부모가 갚아주는 것이죠. 국세청에선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은 실제 자녀가 인수한 근저당 채무의 이자, 원금을 자녀 본인이 갚고 있는지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이 부채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차입금에 금융 채무나 사인간 채무가 있을 때 이 채무를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닌지 부채 사후 관리 대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늘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 부채 사후 관리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2025년에 내 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인데 2억 원의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할 때는 항상 채무자의 소득 원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나 저리로 재차입을 통해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채 사후 관리 대응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꼭 있는데요.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을 무이자 2억 원, 원금 상환 매월 100만 원씩 잘 쓰시고 매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부모님의 계좌에 잘 입금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자녀의 원금 상환 계좌를 보면요. 매월 100만 원씩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항상 ATM 입금으로 비슷한 금액들이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이 차용증을 과연 인정해 줄까요?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하니까 현금 입금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상환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내가 세금 다 내가면서 열심히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주는데 또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우라가 치미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많이 내는데 그 돈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도 너무 많이 나오니 불만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이겠지만 소득세는 본인이 내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 즉 자녀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해진 법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탈세는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현명하게 증여하시는 방법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큰 세금은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일 텐데요.
이것들이 이중과세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부동산을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누진세율 제도와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가책의 차이에서 발생하고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고인을 기준으로 고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증여세는 수중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세형평이 안 맞게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6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억 원의 상속재산을 그대로 상속했을 때와 자녀 2명에게 각각 20억 원씩 사전 증여했을 때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재산 60억 원을 그대로 상속했을 때는요. 세율이 50% 적용이 되고요. 상속세는 25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중 20억 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사전 증여했을 때는요. 상속재산은 20억 원이 남고요. 20억 원의 상속세, 증여세는 각각 40%의 세율이 적용돼서 각각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총 세액은 19억 2천만 원이 되죠. 두 사례를 비교하면 사전 증여를 통해 세액 차이가 6억 원 이상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녀에게 각각 20억 원을 사전 증여한 후자 사례의 경우 10년 전에 사전 증여가 일어났다면 상속 재산에 사전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이 6억 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대재산가의 경우 자녀에게 사망하기 10년 전에 빨리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요즘은 대재산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한 가정이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알고 사전에 대비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간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정 상속인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직계 비속이 없을 때 2순위 상속인은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을 때 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마저도 없을 때 4순위 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되고요.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상속인은 자녀 2명이 되고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는 상속인 외의자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더 사시기는 힘들다. 이럴 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상속인 외의자인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5년의 기간만 벗어나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속세라고 하면 재벌이나 부자들한테나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저희 같은 서민들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상속세는 보통 자녀가 있다면 5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까지 있다고 하면 10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만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넘죠. 제가 불과 10여 년 전에 국세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도 대부분 10억 원이 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에 어디든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하죠. 상속세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세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 공제를 빼더라도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어서 40%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사실이 된 거죠. 더 안 좋은 상황은요.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억 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재산을 파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최근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10억 원의 상속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요. 작년에도 상속세가 개정이 되니 많이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법률은 크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이 바꾸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대통령이 바꾸고자 해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리 상속세 개정안을 내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죠.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내면 개정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28년 전에 설정한 상속세 공제액 10억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계산 방식도 문제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보통 상속이 발생했을 때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시죠.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인만 있는 가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해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를 하는데요. 그 밖의 인적공제액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는 그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럼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액 자녀 3인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므로 상속공제액은 5억 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 수가 7명이라고 가정하면요.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7인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5억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럼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적용하므로 상속공제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예시에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흥부가족이 아닌 이상 자녀공제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공제는 5억 원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요.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자녀공제로 넘기기 위해선 자녀 수가 최소 7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흥부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인적공제액이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딱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상속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인 경우 기대 여명연수에 한 명당 1,000만 원을 곱하여 미성년자인 경우 19세까지의 자녀 연수에 1인당 1,000만 원을 곱하여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30세의 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기대 여명 연수가 7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 밖의 인적 공제는 70세 빼기 30세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4억 원이 되고요.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6억 원이 되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높으므로 이 경우 6억 원이 상속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피상속인이 요절한 경우일 테고요. 사례가 더 적겠죠.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수많은 상속세 조사를 했지만 기초공제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해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개정안 대로 상속세 일괄공제액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세부적인 자녀공제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3인 이상 낳으면 공제액을 대폭 늘려준다든지 현행 법률과 같이 자녀 7인 이상이 되어야 혜택이 있다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겠죠. 상속 공제액도 문제지만 세율도 문제입니다. 1997년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0%, 50억 원 초과 45%에서 2000년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로 약간 변경된 이후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사이 몇 배가 폭등하였는데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상속 공제액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개정된다고 가정을 하고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 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증여해 주는 것은 상속받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증여로 인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 시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더라도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상속 재산이 18억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사전 증여를 한다면 세부담상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부, 모,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18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8억 원을 빼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들, 딸에게 반반씩 증여해줬다고 가정하면요. 증여세는 각각 9억 원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 하면 2억 1천만 원이 내게 되고요. 둘 합치면 4억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 증여 재산이 10년 내에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18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상속 공제액 18억 원이 공제되므로 이때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미 낸 증여세 4억 2천만 원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 증여세는 상속세가 없을 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납부 증여세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환급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위 아파트가 18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럼 피상속인의 계좌에 18억 원이 들어갔겠죠. 그럼 자녀 2명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상속이 될 거고 18억 원이 상속 공제될 거니까 지금 우리 둘이 나누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상속인들 계좌로 각 9억 원이 들어가는 순간 세금 폭탄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6개월 전이라도 미리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지면 사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증여세가 얼마라고요? 본세만 4억 2천만 원. 미리 안 나누시고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둔다면 상속세가 0원이지만 미리 나누면 4억 2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미리 나눠 갖지 마시고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시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상속재산으로 두세요.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국세청에서 실제 접했던 사례는 더 짧은 기간에 상속인들이 나눈 경우였습니다. 결론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 있을 때 사전증여를 하면 손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 모두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해 보이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를 하시려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전에 하셔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게 관리한다면 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다면 5년 이전에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보단 예금 등으로 보유하는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이런 비용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모아 놓으신다면 상속세 신고할 때나 상속세 조사가 나왔을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처에서 무슨 내용을 보는 것인가요? 요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부동산 거래 시에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는지 알아야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원이나 지자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요.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여기에 더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요. 서울시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도 조사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여부 확인, 주택 구입 시 구입 목적 외 대출 회수 조치 정도인데요.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부동산 거래 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나 국세청의 조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죠.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사람을 전수조사한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 구매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부동산 처분대금, 상속, 증여받은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사람을 전수조사한다는 의미는요. 갭 투자나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조사한다고 하는 곳이 있던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조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은 조사를 하지 않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형성 기간이 짧은 나이 어린 사람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국세청의 조사와 더불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부분이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인데요.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개인적인 차입금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집을 사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소명할 때 꿀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부동산원 소명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리다 보니 소명 요청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들이 없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부동산원 소명 요청 내용은 크게 거래 계약, 대금 지급, 자금 조달 방법을 증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계약은 거래 가격이 맞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에다가 뒷장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중개사가 있는 계약인지 거래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대금 지급에서 보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거래 내역 통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상한 자금이 들어왔는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쳐서 거래 대금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셔도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나 조사가 나왔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텐데요. 국세청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를 조회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고요. 그래서 계좌를 임의 제출 받아보는데요. 소명 안내문에도 나와 있죠.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국세청은 계좌 제출하라고 안 하죠. 조회해 보면 되니까요.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은 A통장, 중도금은 B통장, 잔금은 C통장에서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경우 갑에 A, B, C 세 개의 통장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계좌를 제출해야 하니 너무 싫겠죠. 거기에 만약 B나 C 통장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면 계좌를 더 제출하기 싫어지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는 통장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A 통장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부동산원 소명 시 A 통장에 모든 대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으니 A 통장 하나만 대금 지급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면
제출하는 나도 좋지만 이걸 검증하는 한국부동산원 직원들도 검증하기 편하겠죠. 한국부동산원 직원들 요즘 업무가 정말 많을 겁니다. 한정된 인력에 일은 정말 많이 늘어났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PDF 파일이나 화면 캡처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선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엑셀 파일은 받지 않고 있고요. 에이, 엑셀 파일로 제출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무조건 재요청이 옵니다. 2번 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온다면 소명하는 사람 입장에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PDF 파일이나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하세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선 자금 조달 증빙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직전 3에서 5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모두 나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소비액 등을 빼기 때문에 소비액이 아주 중요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소비액을 알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선 나의 소비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서류 중에 하나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뒷장에 보시면 소비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금조달 증빙을 제출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을 보면 2가지 서식과 1가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에 동봉이 되어 오는데요. 2가지 서식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와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입니다. 이 2가지 서식을 각각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 대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출금된 돈이겠죠.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보면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기 자금, 자익금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입금된 돈이겠죠. 우선 이 2가지 서식을 작성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가 작성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소명 안내문이 부부 각각 날아오는데요. 부부 각각 서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5대5라고 가정했을 때 출금된 돈, 입금된 돈이 정확히 반반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것 때문에 머리를 많이 쥐어뜯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서식을 한 장으로 작성해서 소명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에도 소명서를 분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함부로 작성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시되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더라도 날인은 꼭 2사람이 각각 하셔야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와 설문지에만 날인을 하는 곳이 있는데 꼭 누락하지 마시고 2분이 각각 날인하세요. 소명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한 장으로 작성하시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누구에게서 나갔는지, 자금 조달은 각각 누가 했는지 구분해서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검증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보기 아주 편하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명이 끝났는데 부동산원에서 또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문 책자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구입 계획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을 보는 것이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는 잔금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 실제 자금 조달 상황을 보는 것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주담대를 7억 원으로 받는다고 썼지만 나의 DSR이나 대출 규제 등으로 실제 주담대를 5억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주식 2억 원을 판다고 자기 자금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주식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안 팔고 실제로는 부모님에게 2억 원을 빌려서 자익금으로 자금 조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시에는 실제 자금 조달 상황을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금융거래 내역이 한국부동산원에 오픈이 되므로 금융거래 내역에 찍힌 실제 입금된 돈으로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사실과 다른 소명이 되는 거겠죠. 실제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해 나가면 소명하기 쉬워집니다. 서식 작성하는 꿀팁 외에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안내 설명 책자에 보면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안 되면 꼭 다시 제출하라고 추가 요청이 오니 꼭 챙겨서 제출하시고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까지 받는 걸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선 이 거래가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래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쌍방 계약인 경우는 아무래도 거래 가격을 담아봐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소명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거래한 아파트는 강남인데 공인중개사는 강서에 있는 중개사인 경우입니다. 중개사는 보통 부동산 소재지 근처 중개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거리에 있는 중개사를 썼다면 지인이거나 뭔가 조건에 맞는 중개사를 찾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쌍방 계약과 같이 한국 부동산원의 집중 소명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야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현금으로 하기로 하고 중개수수료 영수증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에선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보므로 이런 형태는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세청을 18년을 다녔고 다니면서 주로 법인, 개인, 사업자 조사, 상속세 자금 출처 조사 이런 쪽에서 거의 대부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를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업무를 많이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법은 몰랐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봐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의뢰해 주시거나 상담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려드리는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